거기에다가 가나형 지문인데 나 지문에 갑자기 표가 나와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면 생각보다 쉽거든. 얘들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금액의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예금분에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냐면, 좀만 집중해보자.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비한다라고 해죠. 이거를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예금자, 선생님이 은행에다 누군가 돈을 맡겼어요. 걔네가 갑자기 돈 좀 주세요, 인출하는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결국에 이 어휘에 대한 선생님이 자꾸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인출, 예금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몰랐다라고 하면 이 지문이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자 얘들아 이것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인출이라는 하나의 요인이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아니면은 통화량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성까지 읽어야 돼요. 알겠니? 요 부분까지 읽어봤으면, 그러니까 읽어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거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예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자 지급준비율이 높아져서, 자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시중은행이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은 낮아지겠지. 이해되니? 이거 흐름 따라와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최소한 대비, 그러니까 예치해야 될 돈이 높아지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양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업앤다운으로 각각의 개별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내가 잘 파악했는지 피드백을 해봐.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언더되니? 통화량이 뭐였죠? 시중에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이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됐다고. 알겠니? 근데 우리가 조금 쉬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 행간의 의미를 그냥 우리 나름대로 통밥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뒤에 선택지들 보면은 알겠지만, 자 이 부분 몇 줄 안 되는 독해 요소 너네 잘 따라왔니? 라는 걸 뒤에서 꼭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집중 더 해봅시다. 어려운 거 봐야지 늘어요. 지급준비제도는 본원 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또 여기 나오죠, 신용창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신용창조를 처음 본 개념이라 할지라도, 본원 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부 설명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럼 꾹 참고 그 단락 끝까지는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파악을 못해도 어쨌든 간에 신용창조 기능이 기록상 예치된 금액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구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떠올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은행이 1억 원을 대출에 활용을 했어요. 이게 내가 1억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면 1억 원이 현금이 돼서 시중으로 나가게 돼. 그러면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 A라고 치겠습니다. 졸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돈으로 이 고객이 보세요. 그 돈으로 어떤 대금을 치렀대요. 그럼 이 1억이 누구한테 이동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이동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1억 원을 받은 B라는 사람이 다시 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대. 1억이 된 거죠. 1억을 예금을 한 거죠. 그러면 은행은 이 1억 원 중에서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새로운 고객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여기 과정에서 보세요. 1억 원을 대출을 해줬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A한테 얼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명목상으로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와서 우리 은행에 1억을 예금을 했죠.
본원 통화로 나눈 값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여기 분모가 나왔잖아.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곱해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맥락상으로 봤을 때 봐봐. 본원 통화분의 통화량이 통화 승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찍어낸 돈 대비 얼마나 시중에 많은 돈이 돌아다니냐가 통화 승수라니까, 통화 승수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 대비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돌아다니는 수치 정도구나 파악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매입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혹시? 산다는 거야, 판다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채권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뒤에서 재진술이 되겠거니, 혹은 채권을 구매한다, 바이하는 행위가 증가를 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반면에 그럼 얘들아, 채권을 바이하는 양을 줄이거나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통화량이 줄어든다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떤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부연 설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그래프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데 고착이 됐으면 좀 어려웠을 거고, 반면에 이 글에서 설명하는 거를 그래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으면 되게 쉽게 읽혔습니다. 봐봐.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을 R0로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M0로 유지를 하려고 한대요.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만나는 섬에서는 유지되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유가 나옵니다. 봐봐. 만약에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해서 요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요걸로. 통화량이 M0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이 어디로 바뀌죠? 위로 바뀌니까 결국에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어서 이자율이 R1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아까 전에 위에서 이자율하고 통화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자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봐봐. 나달락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자율하고 통화량이란 걸 중간 목표로 산정을 하고 그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통화량은 경제정책 외에도 이 통화량 어디 있어? 민간 선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자율 조절하는 것에 비해 더 어렵다라고 하네요. 그럼 중간 목표로 지금 이 글은 뭐 삼겠다는 거야? 이자율을 가지고 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통화량보다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선호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1번부터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근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제 이해했으니까 봐봐. 1번 선택지 보세요.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시중은행은 단기간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아니죠. 얘들아, 지급 준비율을 왜 높게 한 거죠? 단기간 예금 인출 수요가 생길까봐 지급 준비율이란 걸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죠. 이해되니? 대응하려고 한 거야. 2번 봐봐.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은 작아지죠. 이해되니? 아까 가달락에서 읽은 거 기억나? 여기 있었잖아. 요거. 신용창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돈을 계속 불린다고? 그럼 시중은행이 공급받은 본원 통화의 양은 계속 늘어난다. 아니죠. 본원 통화의 양이 아니라 본원 통화의 양을 얼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신용창조를 반복했을 때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언더되니? 그래서 4번 봐봐.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죠. 봐봐. 물가가 높게 유지돼. 근데 지급 준비율을 낮춰. 아까 전에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여러분 뭐가 된다 그랬죠? 통화량이 느니 주니? 수미야 생각해봐. 늘죠? 지급 준비율을 줄이면 자 보세요. 은행에다 보관해야 될 돈이 중앙은행에 예치돼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은행이 막 돈을 퍼줘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해서 여기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내용이 있죠. 어디 있냐? 여기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어디 있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보지 않을게요. 자, 3번의 리을 보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의 채권을 거래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고려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채권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채권을 많이 사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를 해소하려면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경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어디 있냐?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건 조금 너무 추론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들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확장이 되거든. 과열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 가지고서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 그러면은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잖아. 그럼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바잉을 올려야죠. 그럼 매도가 아니라 뭐가 되겠죠? 매도하는 거를 이용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매입을 더 해야죠. 중앙은행이 채권이란 걸 매입을 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희 이렇게 풀었냐?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맞았니? 잘했어요. 자, 다음 5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나의 그림에 대한 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앞에 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 1번부터 봅시다. 야, 효원아, 이거 한 번만 잘 봐봐. 희선이 잘 보고. 야, 봐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Y0에서 Y1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낮추는 거를 중간 목표로 설정한다면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군. 자, 봐봐. 이게 통화량이었지. 이게 올라가는데 이자율을 그대로 두고 싶어요. 접점이 여기잖아. 이 점을 1로 이동하면은 균형점이 이쪽으로 형성되거든.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군. 이 통화량을 늘려야지 접점이 이쪽에 형성이 되면서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봐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 똑같아요.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걸 중간 목표로 했대. 지금 통화량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이자율은 낮아지겠군. 완전 틀리죠? 통화량이 그대로 있으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립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다. 얘 잘 풀었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답 2번.